세계 경제는 늘 숫자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선택의 흔적이 남는다. 강대국의 한 번의 결정은 금리의 미세한 움직임으로 시작해 환율의 파동이 되고 결국 한 나라의 일상에 균열을 만든다. 평온해 보이던 시장이 갑자기 긴장하는 순간은 대개 조용하다. 국채 금리가 서서히 오르고 외환 시장에서 달러 유동성이 말라간다. CDS 프리미엄이 눈에 띄게 뛰기 시작해도 많은 사람들은 이를 숫자의 변화로만 인식한다. 그러나 이런 신호는 언제나 실물 경제를 향해 움직여 왔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과거의 위기와 현재의 불안은 우연이 아니라 글로벌 권력 구조 속에서 반복된 선택의 결과였다. 강대국이 자국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순간 자본은 국경을 넘어 이동한다. 그 흐름에서 약한 고리는 먼저 흔들린다. 기업의 차입 비용은 높아지고 부동산 시장의 숨은 부채가 드러난다. 가게는 체감하지 못한 채 위험에 노출된다. 이 다큐멘터리는 화려한 사건을 쫓지 않는다. 대신 조용히 쌓여온 경제 지표의 변화가 어떻게 한 사회의 미래를 바꾸는지 추적한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지점은 과연 안전한가? 아니면 또 하나의 선택이 이미 상처를 남기고 있는 것일까? 지금 이 선택의 흐름을 끝까지 따라가고 싶다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말고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언제나 갑작스럽게 찾아온다고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여러 징후를 남긴다. 문제는 그 신호가 너무 익숙해 보인다는 데 있다. 기준금리가 빠르게 오르는데도 글로벌 공통현상이라는 말로 정당화된다. 환율이 특정 구간을 넘어 움직여도 일시적 변동성으로 치부된다. 그러나 외환 보유액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단기 외채 비중이 다시 높아질 때 시장은 이미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다. CDS 프리미엄은 국가의 신용을 가장 먼저 반영한다. 이 수치가 서서히 상승할 때 해외 자본은 조용히 방향을 튼다. 주식시장의 급락보다 먼저 나타나는 것은 채권 시장의 냉기다. 장당히 금리차가 뒤틀리고 기업 회사채 발행은 막히기 시작한다. 부동산 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거래량 감소와 함께 가격이 버티는 구간은 오히려 위험을 키운다. 유동성이 사라진 상태에서 가격만 유지되면 충격은 한 번에 몰려온다. 한국 경제는 과거에도 이런 신호를 경험했다. 문제는 경고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너무 자주 반복돼 무뎌졌다는 점이다. 위기의 징후는 언제나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를 숫자의 소음으로 넘길 것인가, 아니면 구조적 변화로 읽을 것인가에 따라 이후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경제 충격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통해 작동한다.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은 자본의 가격이다. 금리가 오르면 돈의 시간이 비싸진다. 이 변화는 중앙은행의 결정에서 시작되지만 실제 충격은 민간 부문으로 전이된다. 기업은 더 높은 이자를 감당해야 하고 차입을 줄이기 위해 투자 계획을 미룬다. 그 순간 고용은 둔화되고 가계 소득의 증가 속도도 느려진다. 환율은 이 과정을 증폭시키는 장치다. 달러 강세 국면에서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입 물가는 빠르게 상승한다.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은 기업 비용을 끌어올리고 이는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된다. 동시에 외화 부채를 가진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담은 커진다. 유동성의 흐름도 중요하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지면 자금은 안전자산으로 이동한다. 신흥국과 개방 경제는 상대적으로 먼저 자금 이탈을 겪는다. 이때 외환 시장의 긴장은 채권 시장으로 옮겨가고 결국 신용 경색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CDS 프리미엄 상승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다. 이는 해당 국가가 미래에 빚을 갚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집단적 의심이다.
이런 의심이 커질수록 자금 조달 비용은 더 올라간다. 경제 충격은 이렇게 자기 강화적인 구조를 가진다. 작은 결정 하나가 연쇄 반응을 일으키며 결국 실물 경제와 개인의 삶에까지 도달한다. 글로벌 사례를 보면 이 구조는 더욱 분명해진다. 아르헨티나는 강대국의 통화 긴축이 본격화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흔들렸다. 달러 금리가 오르자 자본은 빠져나갔고 고정 환율에 가까운 정책은 더 이상 유지되지 못했다. 통화 가치는 급락했고 인플레이션은 일상의 질서를 무너뜨렸다. 그리스의 경우는 다른 경로였다. 유로존이라는 통화 선택은 안정처럼 보였지만 위기 국면에서 통화 정책의 자율성은 사라졌다. 재정 긴축은 성장보다 먼저 강요됐고 실업률은 급등했다. 터키는 낮은 금리를 고집한 대가를 치렀다. 정치적 선택이 중앙은행의 신뢰를 흔들자 환율은 통제력을 잃었다. 베네수엘라는 극단적인 사례다. 통화 남발과 외환 통제는 유동성을 마비시켰고 화폐는 더 이상 교환 수단이 되지 못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내부의 약점과 외부의 선택이 맞물렸다는 점이다. 강대국의 금리 정책이나 자본 흐름 변화는 촉마의 역할을 했을 뿐이다. 결정적인 순간에 정책 신뢰가 흔들리면 시장은 가차없이 반응했다. 이 사례들은 위기가 특별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구조가 닮아 있다면 결과 역시 반복된다. 한국 경제가 이 이야기에서 자유롭다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글로벌 선택의 파장은 한국 경제의 구조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한국은 개방도가 높은 경제다. 수출과 금융시장이 세계 자본 흐름에 깊게 연결돼 있다. 강대국의 금리 인상은 곧바로 환율 변동으로 이어진다. 원화 약세는 수출 기업에 단기적인 가격 경쟁력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수입 물가를 끌어올린다.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 상승은 가계의 실질 소득을 잠식한다. 금리 상승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든다. 가계부채 규모가 큰 상황에서 이자 부담은 빠르게 늘어난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을수록 충격은 즉각적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가 얼어붙고 가격 조정이 지연될수록 불안은 누적된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지표가 안정적으로 보이더라도 유동성 압박은 서서히 내부로 스며든다. CDS 프리미엄의 작은 변화, 외국인 채권 자금의 방향 전환은 한국 경제가 글로벌 판단의 대상임을 보여준다. 문제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가 아니라 평온해 보이는 시기에 구조적 취약성이 더 커진다는 점이다. 강대국의 선택은 한국을 직접 겨냥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결정은 항상 한국 경제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먼저 건드려 왔다.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된다. 왜 우리는 늘 외부 변수에 흔들리는가? 그리고 그 흔들림은 왜 개인의 삶까지 빠르게 전이되는가? 이런 충격 앞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선택의 여지가 넓어 보일 때도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제한된 공간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기준금리를 올리면 물가와 환율을 방어할 수 있지만 동시에 성장과 고용을 압박한다. 반대로 금리를 유지하거나 내리면 단기 숨통은 트이지만 자본 유출과 통화 신뢰 하락이라는 위험이 커진다. 중앙은행은 외환시장 안정 조치를 통해 변동성을 완화하려 한다. 외환 보유액을 활용한 시장 개입 통화, 스와프 체결은 심리를 진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는 시간과 신뢰를 사는 수단일 뿐 근본 해법은 아니다. 재정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경기 부양을 위한 지출 확대는 단기 충격을 흡수하지만 국가 부채에 대한 의문을 키울 수 있다. 금융당국은 유동성 공급 장치를 가동해 신용 경색을 막는다. 회사채 매입 정책 금융 지원은
시장 붕괴를 지연시킨다. 문제는 이런 조치가 반복될수록 구조 개혁은 뒤로 밀린다는 점이다. IMF 구제금융을 겪었던 1997년의 경험은 선택의 대가를 보여준다. 당시의 긴축과 개혁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기도 했다. 결국 정책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시장은 숫자보다 메시지를 본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얼마나 일관되게 유지하는지가 위기의 깊이를 결정한다. 거대한 선택의 결과는 결국 개인의 삶에서 확인된다. 금리와 환율은 뉴스 속 숫자지만 가계부에서는 월 상환액과 생활비로 나타난다. 개인의 생존 전략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먼저 자신의 부채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비중 만기 구조를 점검하지 않으면 금리 변화는 예고 없이 타격을 준다. 유동성 관리도 중요하다. 위기 국면에서는 수익률보다 현금 흐름이 생존을 좌우한다. 투자 자산은 언제든 팔 수 있다는 전제가 흔들릴 수 있다. 부동산 역시 가격보다 보유 비용과 대출 조건을 다시 봐야 한다. 환율 변동은 직업과 소득에도 영향을 미친다. 수입 물가 상승은 실질 임금을 깎고 기업의 비용 부담은 고용 안정성을 약화시킨다. 이럴수록 개인은 한 가지 시나리오에만 기대지 않는 선택이 필요하다. 소비를 줄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고정 지출을 낮추고 위험에 노출된 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과정은 느리지만 효과적이다. 위기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오지 않는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변화의 속도가 다르게 체감된다. 강대국의 선택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선택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경로를 이해하는 순간 대응의 여지는 생긴다. 이것이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어선이다.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이 선택의 구조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강대국의 결정은 언제나 합리적인 언어로 포장된다. 인플레이션 억제, 금융 안정 자국 경제 보호라는 명분은 틀리지 않다. 그러나 그 선택의 비용은 국경을 넘어 분산된다. 한국 경제는 수십 년 동안 이 구조 속에서 성장했고 동시에 상처를 입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제도는 강해졌지만 의존 구조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환율 금리 유동성이라는 세 개의 축은 여전히 외부 선택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중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다. 숫자를 해석하는 힘이다. 위기는 늘 반복되지만 매번 같은 방식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 과거의 사례를 단순한 역사로 남길 것인가, 아니면 현재를 읽는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경제는 거대한 시스템이지만 그 안에는 개인의 결정이 쌓여 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위험을 키울 수도 줄일 수도 있다. 강대국의 선택이 남긴 상처는 이미 존재한다. 그러나 그 상처를 더 깊게 할지, 관리 가능한 흔적으로 남길지는 우리 사회와 개인이 어떤 이해를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다큐멘터리가 남기고 싶은 것은 예언이 아니라 관점이다. 보이지 않던 연결을 이해하는 순간 불안은 조금 덜 막연해진다. 그러나 여운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숫자가 다시 안정되는 순간 사람들은 위기가 지나갔다고 느낀다. 환율이 내려오고 주가가 반등하면 긴장은 빠르게 풀린다. 하지만 이 시기가 가장 위험하다. 유동성은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구조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리 인하 기대가 앞서 형성되면 부채는 다시 늘어난다. 가계와 기업은 이전보다 더 큰 규모로 위험을 쌓는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조정이 끝났다는 신호가 소비 심리를 자극한다. 그러나 소득의 증가 속도가 따라오지 못하면 균형은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
과거 IMF 이후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같은 장면이 반복됐다. 회복의 착시는 다음 충격을 위한 준비 기간이 되었다. 강대국의 선택은 주기적으로 방향을 바꾼다. 완화에서 긴축으로 다시 완화로 이동하는 동안 한국 경제는 그 진폭을 고스란히 흡수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기억의 지속성이다. 위기를 겪은 사회가 얼마나 오래 경계를 유지하는가가 다음 결과를 결정한다. 안정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다. 숫자가 조용해질수록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 그래야 다음 선택이 내려질 때 그 상처는 덜 깊게 남는다. 강대국의 선택이 반복될수록 한국 경제는 하나의 딜레마에 놓인다. 외부 환경에 적응하지 않으면 위험해지고 과도하게 맞추면 내부 균형이 무너진다. 이 사이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금융시장이다. 외국인 자본은 언제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유동성을 갖고 있다. 반면 국내 가계와 중소기업은 그 변화를 즉각적으로 흡수해야 한다. 금리가 오를 때 대기업은 조건을 재협상할 수 있지만 개인은 그렇지 못하다. 이 격차는 위기 국면에서 빠르게 확대된다. 환율 상승은 수출 통계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내수 기업과 자영업자에게는 비용 압박으로 돌아온다. 결국 한 나라의 평균 지표는 버텨 보이지만 내부의 체감 온도는 급격히 떨어진다. 정책은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존재하지만 항상 충분하지는 않다. 선택의 결과는 시간차를 두고 나타난다. 오늘의 안정은 내일의 부담이 되고 오늘의 방어는 다음 국면의 제약이 된다. 그래서 경제를 읽을 때 중요한 것은 지금의 수치가 아니라 그 수치가 만들어지는 구조다. 강대국의 선택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장기적인 파동이며 한국 경제는 그 안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다시 맞추고 있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다음 충격을 대비하는 첫 단계다. 위기의 기억을 가장 선명하게 남긴 사건은 역시 1997년이었다. 당시 한국은 외환 보유액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시장의 신뢰를 과소평가했다. 당위 외채 비중은 높았고 금융기관의 유동성 관리는 느슨했다. 강대국의 금리 인상과 아시아 전반의 불안이 겹치자 자본은 순식간에 빠져나갔다. 환율은 통제력을 잃었고 기업의 외화 부채는 감당할 수 없는 부담으로 변했다. IMF 구제 금융은 선택이 아니라 결과였다. 그 이후 제도는 강화됐고 외환 보유액은 충분해 보이게 관리됐다. 그러나 구조적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우리는 얼마나 독립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 금융 시스템은 복잡해졌지만 동시에 글로벌 연결성은 더 깊어졌다. 위기의 형태는 달라졌지만 작동 원리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숫자는 의미를 잃는다. 시장은 과거의 기억을 반복해서 불러낸다. 그래서 IMF의 경험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작동하는 기준점이다. 그때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이 효과적이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같은 질문 앞에서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후 세계는 더 복잡해졌다. 금융위기의 주 무대는 더 이상 한 지역에 머물지 않는다. 미국의 통화 정책 변화는 즉시 글로벌 자산 가격에 반영되고 유럽의 재정 불안은 신흥국 통화로 전이된다. 이 연결성 속에서 한국 경제는 중간지대에 서 있다. 선진국처럼 안정적인 제도를 갖췄지만 신흥국처럼 외부 자본에 민감하다. 이 이중적 위치는 평상시에는 장점이 된다. 자본 유입은 빠르고 성장 기회는 넓다. 그러나 위기 국면에서는 단점으로 바뀐다. 위험 회피 국면에서 자본은 가장 먼저 중간 지대를 떠난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환율 급변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다.
실물 경제는 항상 한 발 늦게 반응한다. 수출 계약은 이전 환율로 체결돼 있고 고용은 즉각 줄일 수 없다. 그래서 충격은 지연되어 나타난다. 문제는 이 지연이 착각을 만든다는 점이다. 아직 괜찮다는 인식이 대응을 늦춘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속도가 빠르지만 정책과 사회의 반응은 상대적으로 느리다. 이 간극이 위기의 깊이를 결정한다. 강대국의 선택은 이미 끝났을지 모르지만 그 영향은 이제 막 실물로 새으며들기 시작했을 수도 있다. 이 시점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이후의 경로를 가른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위기는 발생한 뒤에 대응하면 이미 늦다. 금융시장은 항상 미래를 먼저 가격에 반영한다. 환율이 급변하고 금리가 요동칠 때 그것은 이미 예상된 결과가 현실화되는 과정이다. 한국 경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대응이 늘 한 박자 늦다는 점이다. 정책은 확실한 데이터가 나온 뒤에 움직이지만 시장은 기대와 불안을 기준으로 먼저 판단한다. 이 간극에서 비용은 커진다. 기업은 불확실성을 이유로 투자를 줄이고 가게는 소비를 미룬다. 경제 전반의 속도가 느려지는 순간이다. 유동성은 존재하지만 사용되지 않는다. 이는 금융위기 직전 자주 관찰되는 현상이다. 돈은 시스템 안에 있지만 서로를 믿지 못해 움직이지 않는다. 이때 중앙은행의 발언 하나, 정부의 메시지 하나가 과도하게 해석된다. 말의 무게가 숫자보다 커지는 구간이다. 강대국의 선택이 직접적인 충격이라면 그 이후의 국면은 신뢰의 문제다. 한국 경제가 얼마나 빠르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얼마나 일관되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충격은 완화될 수도 증폭될 수도 있다. 위기는 속도의 싸움이 아니라 인식의 싸움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같은 장면을 다시 보게 된다. 글로벌 사례를 더 들여다보면 선택의 지연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분명해진다. 그리스는 재정 문제를 인식하고도 정치적 부담 때문에 대응을 미뤘다. 그 사이 국채 금리는 급등했고 시장 접근은 차단됐다. 결국 외부의 조건을 수용하는 선택만 남았다. 터키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의심이 커지는 순간 환율이 붕괴됐다.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메시지는 단기 성장에는 유리해 보였지만 신뢰를 잃자 자본은 돌아오지 않았다. 아르헨티나는 반복적으로 같은 지점에서 멈췄다. 구조 개혁을 미루고 단기 처방에 의존할수록 다음 위기의 강도는 커졌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숫자를 알고 있었지만 선택을 미뤘다는 점이다. 경고 신호는 충분했다. CDS는 오르고 외환 유동성은 줄었다. 그러나 정치와 사회의 부담이 결정을 늦췄다. 한국 경제는 이 사례들과 거리를 두고 싶어 하지만 구조적 유사성은 존재한다. 개방된 금융시장 높은 부채, 외부 자본 의존도는 공통의 변수다. 차이는 대응의 속도와 일관성이다. 글로벌 사례는 미래를 예언하지 않는다. 대신 선택의 결과가 어떤 경로를 따라가는지 보여준다. 이 지도를 어떻게 읽느냐가 한국의 다음 국면을 결정한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것이 지표를 넘어 산업 구조로 새우며든다. 반도체와 같은 주력 수출 산업은 글로벌 금리와 환율의 이중 영향을 받는다. 달러 강세는 매출을 늘려 보이게 하지만 투자 사이클을 위축시킨다. 자본 비용이 오르면 설비 투자는 보수적으로 변하고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한 장기 계획은 뒤로 밀린다. 중소기업과 협력사는 더 직접적인 압박을 받는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비용 증가는 마진을 잠식하고 고용 안정성은 흔들린다. 서비스업과 내수 산업은 환율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 매출은 즉각 줄어든다. 이 과정에서
지역 간 격차도 커진다.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곳일수록 충격은 오래 남는다. 거시적으로는 성장률이 둔화되고 잠재 성장에 대한 의문이 커진다. 통계는 평균을 보여주지만 체감은 다르다. 일부 산업의 회복 신호가 전체 경제의 안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강대국의 선택은 한국 경제의 강점을 시험하는 동시에 약점을 드러낸다. 문제는 충격의 크기보다 지속성이다. 짧은 파동이라면 견딜 수 있다. 그러나 선택이 반복되고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그 영향은 서서히 일상에 고착된다. 이 지점에서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삶의 문제로 전환된다. 이쯤에서 다시 정부와 중앙은행의 선택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위기 국면에서 정책의 목적은 하나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충한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환율은 안정될 수 있다. 그러나 부채 부담은 커지고 부동산과 소비는 더 빠르게 식는다. 반대로 경기를 지키려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면 단기 숨통은 트이지만 외환 시장과 자본 흐름은 불안해진다. 이 균형의 문제는 숫자로 해결되지 않는다. 정책 신뢰가 핵심 변수로 작동한다. 중앙은행이 일관된 기준을 유지하고 정부가 중장기 재정 경로를 명확히 제시할 때 시장은 시간을 준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 정책 변화도 불안의 신호로 해석된다. 유동성 공급 역시 마찬가지다. 위기 때마다 확장된 유동성은 평상시 회수되지 못하고 시스템에 남는다. 이 잔여 유동성은 다음 국면에서 또 다른 불균형을 만든다. 결국 정책은 선택의 연속이다. 지금의 부담을 줄일 것인가, 미래의 위험을 낮출 것인가. 강대국의 선택이 외부 조건이라면 한국의 정책 선택은 내부 조건을 결정한다. 이 내부 조건이 튼튼할수록 외부 충격은 흡수된다. 그렇지 않다면 같은 파동도 훨씬 크게 흔들린다. 개인의 시선으로 다시 내려오면 이 모든 구조는 선택의 압력으로 다가온다. 금리가 오를 때 대출을 유지할 것인가 줄일 것인가의 문제는 단순한 계산이 아니다. 소득의 안정성, 직업의 지속성, 자산의 유동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 환율 변동은 해외 투자뿐 아니라 일상 소비에도 영향을 준다. 수입 물가가 오르면 같은 소득으로 살 수 있는 삶의 범위가 줄어든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더 높은 수익을 찾아 위험을 키운다. 그러나 위기 국면에서 위험 자산은 동시에 흔들린다. 분산이 중요해지는 이유다. 한 가지 자산, 한 가지 소득원에 대한 의존은 외부 선택에 그대로 노출되는 구조다.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많을수록 통제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해야 한다. 지출 구조, 부채 만기, 비상 자금은 가장 기본적인 방어선이다. 이 방어선은 위기를 막지는 못하지만 충격의 속도를 늦춘다. 중요한 것은 예측이 아니라 준비다. 강대국의 선택을 마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 선택이 어떤 경로로 개인에게 도달하는지는 이해할 수 있다. 이 이해가 있을 때 불안은 공포가 아니라 판단의 재료가 된다. 여기서 다시 한번 구조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위기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단계적 과정이다. 먼저 글로벌 금융 여건이 바뀌고 자본의 가격이 움직인다. 그 다음 환율과 금리가 반응하고 마지막으로 고용과 소득 소비에 영향을 준다. 많은 사람들이 체감하는 시점은 항상 마지막 단계다. 그래서 위기는 갑작스럽게 느껴진다. 그러나 그 이전 단계에서는 이미 수많은 신호가 존재했다. 한국 경제에서 이 시간차는 특히 중요하다. 정책과 개인의 대응은 대부분 체감 이후에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때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든다. 부채를 줄이기에는 늦고 자산을 조정하기에는 가격이 이미 변해 있다. 그래서 위기를 이해한다는 것은 미래를 예언하는 일이 아니라 현재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다.
지금 우리는 이 과정에 어디에 서 있는가? 유동성은 충분한가? 아니면 특정 부문에만 몰려 있는가? 환율과 금리는 균형을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임시 처방에 의존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다. 하지만 질문을 던지지 않는 순간 선택은 외부에서 내려진다. 강대국의 결정은 이미 끝났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결정이 한국 경제에 남길 상처의 깊이는 지금 우리가 어떤 인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위기의 양상은 더 미묘해진다. 급격한 붕괴 대신 장기 침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성장률은 낮아지지만 마이너스로 떨어지지는 않는다. 실업률은 급등하지 않지만 좋은 일자리는 줄어든다. 이런 국면에서는 위기라는 단어가 잘 쓰이지 않는다. 대신 체감의 불균형이 커진다. 자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는 빠르게 벌어진다. 금리 상승은 예금자에게는 보상처럼 보이지만 대출 의존도가 높은 계층에게는 압박으로 작용한다. 부동산 가격이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 이동의 자유는 줄어든다. 직장을 옮기고 싶어도 지역을 바꾸고 싶어도 선택지는 제한된다. 기업 역시 비슷하다. 대기업은 비용을 흡수하며 버티지만 중소기업은 인력과 투자를 줄인다. 이 과정에서 생산성 격차는 더 커진다. 강대국의 선택이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만든 금융 환경은 사회 전반의 기회를 재배치한다. 조용히 진행되는 이 변화는 뉴스의 헤드라인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방향을 바꾼다. 이것이 장기적 충격의 본질이다. 이 지점에서 한국 경제의 또 다른 특징이 드러난다. 바로 부채가 가진 시간의 문제다. 가계와 기업의 부채는 당장 무너질 때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된다. 금리가 높게 유지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원금보다 이자가 삶을 압박한다. 초기에는 감내할 수 있어 보이던 상환액이 소득 증가 둔화와 맞물리며 점점 무거워진다. 이 과정은 통계에 즉각 반영되지 않는다. 연체율은 늦게 오르고 부실은 뒤늦게 드러난다. 그래서 정책 판단은 늘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금융은 미래를 기준으로 움직인다. 시장이 먼저 불안을 가격에 반영하는 이유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 역시 이 시간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가격이 급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거래가 멈춘 상태에서 부채만 쌓이면 조정은 더 급격해진다. 강대국의 선택이 금리 경로를 바꾸는 순간 이 시간의 압박은 더 명확해진다. 선택의 결과는 한 번에 오지 않는다. 서서히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속도로 다가온다. 이 속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위기는 늘 예상보다 늦게 발견되고 대응은 늘 부족해진다. 그렇다면 이 구조 속에서 한국 사회는 어떤 선택을 준비해야 하는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성장에 대한 집단적 기대다. 과거처럼 외부 수요와 유동성의 기대 빠르게 회복되는 국면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강대국의 선택이 자국 중심으로 재편될수록 글로벌 교역과 금융 환경은 더 불안정해진다. 이 상황에서 성장률 숫자만을 목표로 삼으면 정책은 단기 처방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중요한 것은 성장의 질이다. 생산성 기술 축적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위기 국면에서는 가장 먼저 줄어들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장 큰 차이를 만든다. 금융 안정 역시 마찬가지다. 규제는 불편해 보일 수 있지만 위기 이후에는 항상 부족했던 장치로 평가된다. 강대국의 선택은 바꿀 수 없지만 그 충격을 흡수할 완충 장치는 내부에서 설계할 수 있다. 사회적 합의 역시 중요하다. 조정의 비용을 누구에게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없이는 정책은
신뢰를 얻기 어렵다. 경제는 기술적 문제처럼 보이지만 결국 선택의 문제다. 이 선택이 일관성을 가질 때 외부의 파동은 관리 가능한 위험으로 바뀐다. 한국 경제가 다음 국면에서 덜 흔들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새로운 해법보다 이미 알고 있는 원칙을 얼마나 지킬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다시 개인의 일상으로 시선을 옮기면 거시적 선택은 미세한 변화로 체감된다. 물가는 천천히 오르지만 생활비는 매달 확실히 늘어난다. 금리는 일정 수준에서 고착되는 듯 보이지만 대출 상환 부담은 줄지 않는다. 이때 사람들은 종종 잘못된 질문을 던진다. 언제 다시 좋아질 것인가?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이 구조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가다. 강대국의 선택이 단기간에 뒤집히지 않는다면 개인의 전략 역시 장기적이어야 한다. 소비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소득의 안정성을 높이고 위험에 취약한 지출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 금융상품의 수익률보다 중요한 것은 변동성에 대한 내성이다. 위기 국면에서는 높은 수익이 아니라 손실을 피하는 선택이 더 큰 차이를 만든다. 이 과정에서 정보의 해석 능력도 중요해진다. 자극적인 전망보다 금리와 환율의 방향성 정책의 일관성을 읽는 눈이 필요하다. 개인은 경제를 통제할 수 없다. 그러나 경제가 개인에게 도달하는 경로는 이해할 수 있다. 이 이해가 쌓일수록 선택은 감정이 아니라 판단에 가까워진다. 강대국의 결정이 남긴 상처는 일상 속에서 서서히 드러난다. 그 상처를 관리하는 방식이 결국 삶의 안정성을 좌우한다. 이제 남은 과제는 불확실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다. 많은 사람들은 확실한 전망을 원하지만 경제에는 그런 답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확률과 시나리오만 있을 뿐이다. 강대국의 선택이 하나의 경로를 만들면 한국 경제는 그 안에서 여러 갈래의 가능성을 맞이한다.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도 있고 환율 변동성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전망에 모든 판단을 걸지 않는 태도다.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단일 목표에 집착하면 다른 위험을 키운다. 시장 안정 성장 분배는 서로 충돌할 수 있다. 이 균형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정책 신뢰를 결정한다. 개인의 선택도 구조적으로 닮아 있다. 가장 좋은 결과만을 상정하면 다른 경우에 대한 대비는 사라진다. 위기 국면에서 가장 큰 손실은 잘못된 예측보다 예측에 대한 과도한 확신에서 나온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것이 곧 방어가 된다. 강대국의 결정이 바뀌는 순간 시장은 다시 움직일 것이다. 그때 중요한 것은 놀라지 않는 것이다. 이미 가능한 경로를 그려본 사람은 변화 속에서도 선택지를 유지한다. 경제는 언제나 불완전하다. 그러나 그 불완전함을 전제로 판단할 때 상처는 관리 가능한 범위로 남는다. 결국 이 모든 논의는 한 가지 질문으로 모인다. 한국 경제는 얼마나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가? 강대국의 선택이 외부 조건이라면 내부의 체력은 대응 능력을 결정한다. 이 체력은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재정의 여력 금융 시스템의 신뢰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사회의 수용력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숫자로 보면 한국은 여전히 견고해 보인다. 외환 보유액은 충분하고 국가 부채 비율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그러나 체력은 평균이 아니라 한계에서 시험된다. 특정 부문에 쏠린 부채 취약 계층의 소득 정체 생산성 둔화는 위기 때 증폭되는 변수다. 강대국의 결정이 충격을 주는 순간 이 약한 고리가 먼저 반응한다. 그래서 구조 점검은 위기 이후가 아니라 평온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눈에 띄는 불안이 없을 때
불편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회만이 충격을 흡수한다. 우리는 자주 위기가 오면 바꾸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선택지가 줄어든 뒤다. 한국 경제가 다음 국면에서 덜 상처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새로운 해법이 아니다. 이미 알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얼마나 미루지 않고 다루느냐에 달려 있다. 이 선택의 차이가 같은 외부 충격을 전혀 다른 결과로 만든다. 이제 시선을 미래로 옮기면 강대국의 선택은 더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지정학 공급망 기술 패권이 금융 변수와 겹치며 작동한다. 금리와 환율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충격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공급망 재편은 비용 구조를 바꾸고 보호무역은 가격의 경직성을 높인다. 이 환경에서 인플레이션은 과거보다 오래 남을 가능성이 크다. 중앙은행의 선택은 더 어려워진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을 유지하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완화로 전환하면 환율과 자본 흐름의 불안이 커진다. 한국 경제는 이 양면 압력을 동시에 받는다. 기업은 투자 결정을 미루고 가게는 불확실성 속에서 소비를 줄인다. 정책의 메시지가 조금만 흔들려도 시장은 과도하게 반응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방향성의 일관성이다. 당위 지표의 변동에 흔들리기보다 중기 경로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강대국의 선택이 잦아질수록 내부 기준의 중요성은 커진다. 외부 신호를 그대로 따라가기보다 한국 경제의 구조와 체력에 맞는 판단이 필요하다. 미래의 충격은 과거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대응의 원칙은 같다.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선택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 이 원칙이 지켜질 때 외부의 파동은 관리 가능한 위험으로 바뀐다. 역사적으로 보면 위기 이후에는 늘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졌다. 문제는 그 규칙이 시간이 지나며 느슨해진다는 점이다. 규제가 완화되고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위험 관리가 뒤로 밀린다. 한국 경제도 예외가 아니었다. 금융위기 이후 강화됐던 건전성 기준은 평온한 시기에 부담으로 인식됐다. 그 결과 부채는 다시 늘었고 위험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동했다. 강대국의 선택이 환경을 바꾸는 순간 이 숨겨진 위험은 빠르게 수면 위로 떠오른다. 위기의 본질은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잊혀진 문제의 재등장이다. 그래서 대비는 항상 기억의 문제와 연결된다. 사회가 얼마나 오래 경고를 기억하는가, 정책이 얼마나 일관되게 원칙을 유지하는가가 결과를 가른다. 숫자가 안정적일 때 위험을 말하는 것은 불편하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면 충격의 비용은 훨씬 커진다. 강대국의 선택은 외부에서 반복된다. 하지만 내부의 기억은 선택할 수 있다. 그 기억이 유지되는 한 다음 위기는 관리 가능한 범위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제 남은 것은 여운이 아니라 결단에 가까운 질문이다. 우리는 이 구조를 얼마나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경제는 위기와 회복의 반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선택의 누적이다. 강대국의 결정은 순간적이지만 그 여파는 장기적으로 남는다. 한국 경제가 겪어온 상처도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형성됐다. 문제는 상처의 존재가 아니라 그 상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다. 무시하면, 곰고 과도하게 반응하면 움직임이 멈춘다. 균형은 늘 불편한 지점에 있다. 정책은 숫자를 통해 말하지만 사회는 체감으로 반응한다. 이 간극을 줄이지 못하면 불신은 쌓인다. 개인 역시 마찬가지다. 불안에 휩쓸리면 선택은 극단으로 치닫고 안일함에 빠지면 위험은 커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명확한 인식이다. 우리는 외부 결정에 영향권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영향이 일상에 도달하기까지의 경로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 이해는 희망을 보장하지 않는다. 대신 대비의 시간을 벌어준다.
강대국의 선택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그 선택이 남긴 상처를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정한다. 이 태도의 차이가 같은 환경 속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든다. 마지막 국면으로 갈수록 경제는 더 조용해진다. 큰 폭의 변동 대신 낮은 성장과 높은 불안이 공존하는 상태가 이어진다. 이때 가장 위험한 착각은 이것이 새로운 정상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정상처럼 보이는 정체는 선택의 결과일 뿐 필연은 아니다. 강대국의 선택이 글로벌 자본의 방향을 바꾸면 그 영향은 서서히 구조에 새우며든다. 투자 결정은 줄어들고 혁신은 지연된다. 단기 생존이 우선되면서 장기 경쟁력은 뒤로 밀린다. 한국 경제가 이 국면에서 마주하는 도전은 속도의 문제다. 빠르게 성장하던 시스템이 느린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이 전환을 관리하지 못하면 사회적 비용은 커진다. 청년층은 기회를 잃고 중장년층은 이동성을 잃는다. 정책의 역할은 이 전환의 충격을 완화하는 데 있다. 그러나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업과 개인의 선택이 함께 바뀌어야 한다. 위기를 단기 이벤트로 인식하는 순간 대응은 반복적으로 실패한다. 강대국의 결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결정이 올 때마다 흔들리는 구조를 그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 점진적으로 바꿔 나갈 것인가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경제 지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선택에서 나온다.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다르며 다시 처음의 장면으로 돌아온다. 금리와 환율 CDS와 유동성이라는 숫자들은 여전히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 시장은 질서를 회복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질서는 언제나 조건부였다. 강대국의 선택이 바뀌는 순간 안정은 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놀라지 않는 사회다. 숫자의 변화 뒤에 어떤 구조가 작동하는지 알고 있다면 충격은 공포가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 된다. 한국 경제는 이미 여러 차례 그 시험을 통과해왔다. 동시에 같은 약점을 반복적으로 드러내왔다. 외부 의존 부채의 시간차 정책과 체감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 다큐멘터리가 긴 시간을 들여 따라온 이유는 단순하다. 위기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과정의 대부분은 조용하다. 사람들이 위기를 말하기 시작할 때쯤이면 이미 많은 선택이 끝난 뒤다. 남은 것은 대응이 아니라 부담이다. 그렇기에 지금 필요한 것은 경고가 아니다. 인식이다. 강대국의 선택이 남긴 상처를 과장하지도 축소하지도 않고 바라보는 시선. 이 시선이 유지될 때 다음 선택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얻는다. 끝으로 남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경제는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강대국의 선택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고 그 결정은 언제나 한국 경제의 취약한 지점을 시험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마다 새로운 해답을 찾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다. 이미 드러난 구조를 얼마나 정확히 인식하고 얼마나 일관되게 관리하느냐다. 위기는 피할 수 없는 외부 변수처럼 보이지만 그 깊이와 지속성은 내부 선택에 의해 달라진다. 숫자를 맹신하면 늦고 공포에 휘둘리면 흔들린다. 균형은 조용한 이해에서 나온다. 금리와 환율이 왜 움직이는지, 유동성이 어디로 흐르는지, 정책의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읽는 힘이 결국 가장 강력한 방어가 된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다. 불안을 없앨 수는 없지만 불안을 해석할 수는 있다. 이 해석이 쌓이면 선택은 조금 더 신중해지고 충격은 조금 더 완만해진다. 강대국의 결정이 한국 경제에 남긴 상처는 이미 역사 속에 있다. 그러나 그 상처를 미래의 실패로 만들지 관리 가능한 흔적으로 남길지는 지금의 인식에 달려 있다.
이 다큐멘터리가 전하고자 한 것은 예측이 아니라 태도다. 숫자 너머의 구조를 이해하려는 태도, 그리고 그 이해를 일상 속 선택으로 이어가려는 태도. 그 태도가 유지되는 한 다음 파동은 완전히 낯설지 않을 것이다.